1994년도 혜성같이 등장한 새로운 배우, 카리스마 넘치는 남자 배우 차인표와 하이티스타 시네라가 함께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랑을 그대 품 안에. 네, 오늘 인트로는 좀 오랜만에 옛날 노래를, OST를 좀 저희가 소환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 대표고요. 여러분들 오늘 임 대표의 책잇 아웃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니까 라릴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 그래서 오토바이 딱 타고 여의도 그 언덕길 딱 내려오면서 부릉부릉부릉 하고 은목걸이 차고 다니면서, 그때 참 차인표 배우가 연기는 좀 많이 아쉬웠죠. 하지만 와, 정말 새로운 막 이렇게 색소폰 막 불면서 나왔던 그 장면 기억하시는 분들, 네, 여러분들 오늘은 그 차인표 배우, 지금은 작가죠, 작가, 차인표 작가의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책을 가져 나온 이유는요,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책이 영국 옥스포드의 필수 도서가 됐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과 좀 소개시켜 드리고, 이 책에 담겨 있는 정말 바른 배우, 바른 사람, 차인표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작가 소개 좀 해드릴까요? 작가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차인표 씨가 책을 여러 권 썼어요. 마이보이, 달짝지근에 뭐 인어사냥, 이것저것 해서 에세이집 뭐 해가지고 한 31종. 오, 책이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작가죠. 이제는 배우뿐만 아니라 작가로도 활약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서울 출생이었지만 미국의 러커스 뉴저지 주립대학에서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93년도 배우로 데뷔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거. 94년대 첫 주연을 맡은 랄릴랄랄랄랄랄랄라 사랑을 그대 품 안에, 이 작품으로 성공을 하고 이름을 날렸죠. 그뿐만 아니라 바로 거기서 여주인공 나왔던 시네라 씨랑 결혼을 해서 지금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드라마 불꽃,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뭐 영화는 목포는 항구다, 크로싱, 차인표, 여러가지 드라마 영화에서 많이 나왔어요. 평소에 정말 올곧은 성품과 나눔의 실천, 사회 구호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범적인 시민이고 대표적인 배우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컴패션이라는 단체의 홍보대사로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컴패션을 통해서 필리핀에 있는 그 소녀를 좀 돕고 있는데, 참 차인표 씨 보면 대단해요. 대단하고 참 멋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많은 드라마와 예능, 또 프로그램, 강연, 나눔, 구호 등의 활동들을 광범위하게 하고 있고요. 자신만의 방식을 통해서 대중과 소통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세상의 본질적인 것들을 치밀하게 탐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만의 독특함과 다양성을 가지고 그가 하고 있는 것들을 단순해 보이지만 그 이상의 깊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오랫동안 다양한 문화 영역에서 재능을 보여왔고요. 그는 2009년에 평단의 호평을 받은 첫 책이죠. 이게 잘가요 언덕을 낸 이후에 소설가로서의 아이덴티티, 뭐 정체성이죠. 그리고 소명의식을 갖고 이 일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문학은 완전히 허구의 세계에서 현실보다 더 진짜 같은 세계를 만들어가는 서사를 따라가는 일이죠. 생의 진실을 발견할 때 창작자로서의 큰 희열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한국형 고담 시리즈뿐만 아니라 시나리오, 에세이 등 전방적으로 집필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장편소설 아까 소개했지만 오늘 예보, 우리가 언제는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책이 도대체 어떠한 책이길래 영국 옥스포드의 필수 도서가 되었는지, 오늘 책 소개가 좀 깁니다. 그리고 책 소개 안에 소설이기 때문에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조금 언급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차인표 작가가 전해주는 이게 감동의 휴먼 드라마죠. 감동의 휴먼 드라마.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볼 수 있다면은, 자, 고국을 떠나서 70년 만에 필리핀의 한 작은 섬에서 발견된 순이 할머니라고 계세요. 순이 할머니의 젊은 시절을 담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70년 만에 필리핀의 작은 섬에서 발견된 순이 할머니의 젊은 이야기. 자, 작가는 차인표 작가죠. 우리나라가 일본의 주권을 빼앗긴 채 가난하고 핍박을 받던 시절을 맨몸으로 버텨낸 우리 어머니, 그리고 우리 아버지,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의 어머니들, 그렇죠. 아버지의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담고 싶어서 집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A4 20장 정도의 작은 분량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기간이 10년이 걸렸어요. 10년. 와, 중간에 데이터를 뭐 잃어버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야,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아내인 신혜락 씨가 옆에서 열심히 응원을 하고 같이 끝까지 해보자 해서 이 작품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누구랑 같이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책을 이제 결국은 우여곡절끝에 나오게 됐고요. 책 안에는 진정성과 사실을 근거로 한 서정적인 아름다운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소설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1930년대 백두산 기슭의 호랑이 마을, 호랑이가 많이 나타난 거죠. 엄마와 동생을 해친 호랑이 백호를 잡아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함께 호랑이 마을로 찾아온 호랑이 사냥꾼 용이와 그 다음에 그 마을의 촌장댁 소녀 순이, 그리고 미술학도 출신인데 일본군이 나오는데 일본군이 막 나쁜 사람으로 나오기보다는 억지로 끌려온 사람이죠. 이 사람 일본군 장교인 가지오가 등장을 합니다. 이 세 명이 메인 캐릭터인 거죠. 그저 평범한 행복을 누리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었던 이 시대에 이 순수한 젊은이들, 하지만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마주한 절망은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 헌신적인 선택으로 걱정의 한때를 관통해 나가게 됩니다. 자, 작가는 사랑과 용서, 화해 이런 주제들을 좀 진중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좀 풀어내길 원했고요. 새 주인공은 를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이 밀도 있게 이야기를 좀 이끌어 갑니다. 또한 치밀한 세부 장면 구성과 고증들을 통해서 백두산 마을의 그 수려한 풍경의 묘사를 읽는 내내 머릿속에 한편에 이렇게 영화를 떠오르게 할 만큼 그 생동감 넘치는 모습들도 이 책에서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위안부 할머니의 과거, 젊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남자 둘에 여자 하나, 한 사람은 이제 호랑이 사냥꾼, 한 사람은 일본 장교, 그리고 거기에 끼어 있는 이제 주인공 할머니, 순이 할머니죠. 젊은 시절이 이제 나오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소설을 통해서 작가는 평온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이 시대에 만약에 살았다면 어땠을까? 지금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과연 무엇일까라는 이런 질문을 좀 던지는 듯한 것이 마음에 좀 오는 것 같아요. 이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민족사의 상처를 간직한 이들을 차인표 작가는 특별한 이야기를 통해서 보듬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창작의 계기가 된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할머니 이야기죠. 1997년 어느 날 작가는 위안부로 끌려갔다가 55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실제 이야기예요. 그리고 가족들과 재회를 한 훈 할머니, 이 소설에서는 이제 순인데 실제 인물은 이제 훈 할머니죠. 이 소식을 TV에서 접한 다음에 엄청난 연민과 분노, 그다음에 서운함에 가슴이 막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훈 할머니가 일본군에게 끌려가지 않고 살았다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냥 평범하게 일상을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뭐 우리의 부모님과 이웃의 사랑을 받고 살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엄마가 되는 아주 평범한 행복을 누렸을 텐데 이 훈 할머니는 역사적 비극의 소용돌이 가운데 휘말려서 억지와 무력에 의해서 희생당한 거죠. 그런 삶 때 모국어마저 완전히 잃어버리고 인생의 끝자락이 되어버린 상황에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이 글을 써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자, 훈 할머니의 이야기와 일제 강점기, 어렵사리 삶을 이어간 이들의 선택할 수 없었던, 그렇죠.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었던 인생의 비극들, 이러한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청소년들이 교과서에만 접했던 일제 강점기의 위안부 강제동원의 부당함을 가슴 저리게 느끼고 또 서정적으로 물씬 느끼게까지 만드는 내용이다라고 많은 추천의 글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이제 경문고 국어교사인 강현구 선생님께서는 이 글에 이런 좀 멘트를 남기셨어요.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이 소설을 읽히게 되면 우리가 그냥 한 줄로 쫙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정말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는가를 얘기하는 거죠. 이 책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호랑이 마을의 전설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호랑이들은 우리가 마을을 만들고 정착하기 훨씬 오래전부터 이 산에서 살고 있었네. 누가 주인이고 누가 객인지 생각해보게나 사람에게 해가 된다고 혹은 조금 불편하다고 혹은 조금 이득이 생긴다고 닥치는 대로 잡아 죽이면 세상이 어찌 되겠는가. 설령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도 말세.
세상은 더불어 사는 곳이네. 짐승과 더불어 살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과도 더불어 살 수 없는 법이지. 라고 요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뭐 코비드 몇 년 이제 지나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또 어려움이 있고 지금도 이제 계속 진단을 받는 분들이 계신데 그 이유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연과 함께 사는 그 어떤 인간의 그런 경계를 넘어서면서부터 이제 그것들이 이게 다가오는 것처럼 이 함께 산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함께 산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참 어려움이 있죠. 자, 이 본문에 나오는 것 중에서 또 몇 가지 좀 소개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단 한 명의 처녀라는 내용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 살아있습니다. 벼 이삭이 아직 꺾이지 않았어요. 진흙이 묻어서 그렇지 다 살아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둘 논을 뛰어듭니다. 호랑이 마을 사람들과 일본군 병사들이 함께 어우러져 일을 합니다. 저들은 해낼 것입니다. 합심해서 송장처럼 쓰러져 있던 벼를 모두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 벼 이삭은 더 많은 쌀 알갱이를 품어 키워낼 것입니다. 그 쌀 알갱이들은 따뜻한 밥 한 그릇이 되어 지치고 배고픈 누군가의 생명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들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생명일지라도 살아있는 하나의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단초가 되니까요. 생명이란 일회성이 아닌 연속성을 가진 살아있음 그 자체라는 것을 새끼 제비는 잘 알고 있는 듯 합니다. 이렇게 문장이 멋지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살아있다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동기를 얻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 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인데 제가 책 속에서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읽어드리도록 하고요. 책에 대한 좀 소개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큰 이슈를 가지고 있는 건 생명 존중과 용서예요. 책에 나오는 것처럼 백두산 호랑이 마을 사람들은 자연과 동물에 대한 깊은 공감과 존중이 있습니다. 이 호랑이 중에서 이제 육발이라는 게 나오는데 육발의 새끼들을 몰래 살려준 용이가 나오고요. 벌어진 아기의 샘물들을 키우면서 할아버지를 보살피는 순이, 그 다음에 1번 장교, 아까 소개했죠. 가조의 편지 내용과 그의 행동 등을 보면서 따뜻한 인간 본성과 연대의식이 무언지를 깨닫게 해주는 이런 내용들이 이 책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 되게, 깊이 있게 또 하는 게 이제 엄마 별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엄마 별. 이게 뭐냐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용이야 저기 저 노란 별 보이니 난 저 별을 엄마 별이라고 불러. 엄마가 거기에 살거든. 어느 별? 저기 칠성별이란 붓꽃별 사이에서 희미하게 깜빡이는 노란 별, 제일 따뜻해 보이는 별. 우리 엄마가 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어. 자식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엄마의 영혼은 별이 되어 자신의 아이를 지켜본다고. 사랑하는 아이를 따뜻한 별빛으로 돌보아 주는 거라고. 언젠가 아이도 엄마 별로 오게 되면 다시 만난 엄마와 아이는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함께 살 거라고. 그렇구나. 몽이야. 언젠가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같은 엄마별을 바라볼 수 있다면 좋겠다. 엄마별을 찾아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제목이죠.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보다. 이 같은 별이 엄마별이에요. 엄마별. 왜냐하면 순이는 어린 나이에 엄마를 병으로 잃어요. 엄마가 지병으로 떠나는 거죠. 그리고 엄마가 죽기 전에 자신은 이제 별이 되어서 있을 거고 너를 항상 지켜볼 거야 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엄마별은 항상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아이들을 미움과 원망 없이 청청한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너희가 원망 없이 살아야 그러니까 미움과 원망을 버려야 엄마별을 볼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호랑이 사냥꾼 용이는 마음에 항상 그 엄마와 동생을 해친 백호, 호랑이죠. 이 백호에 대한 미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엄마별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이는 그런 용이가 마냥 그냥 안타깝죠. 그래서 둘은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 따뜻하게 같이 함께 엄마별을 바라볼 날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대목들이 상당히 감동이 깊어요. 우리는 이게 쉽지 않은 얘기죠. 정말 쉽지 않은 얘기죠. 또 용서에 대한 이야기들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이 책에서 이런 내용들을 좀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책에 우리 모두에게 생명이 부여해준 엄마가 있다. 너무 중요하죠. 이 책의 주요 장면마다 등장하는 그 새끼 제비가 있는데 높은 곳에서 호랑이 마을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일들과 인물들의 삶 전체를 살피는 존재로 이제 나와요. 이 제비가 위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뭔지 하늘에서 그 신이 지켜보는 듯한 느낌을 좀 주더라고요. 하지만
엄마는 이 새끼 제비보다 더 높은 곳에서 아이들을 지켜보고 보듬어주는 더 절대적이고 더 높은 차원의 사랑과 안식, 용서이자 구원이다. 이 책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엄마별은 세상의 모든 근원적인 선과 아름다움을 응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 가운데 뭔가 이렇게 엄마별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를 좀 지키고 뭔가 우리를 좀 안전하게, 그리고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우리의 마음이 모든 것들에서 더럽하지 않으면 그 엄마별을 볼 수 있는 어떤 이렇게 구성이 되어진 장면도 상당히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요 내용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평생 백호를 쫓아다니던 용이의 아버지 이게 황포수인데, 황포수가 머나면 시베리아 땅에 이제 가서 이제 거기서 죽게 되는 거죠. 용이는 결국 부모 모두를 죽게 한 백호에 대한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그 7년의 세월을 아주 그냥 이렇게 하염없이 이렇게 복수를 위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엄마별을 볼 수는 없어요. 이에 순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서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용이에게 용서는 상대가 용서를 비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용서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 책에서 테마인데, 누가 용서를 빌기 전에 내가 먼저 용서를 해야 내가 자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마도 용서는 백호에 대한 용서뿐만 아니라 용이와 용이 아버지를 내쫓게 한 마을 사람들, 불가능하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순이를 위안부로 끌고 간 일본 군인에 대한 용서까지 내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들을 이 책에서 좀 얻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이 책들의 내용들이 그렇게 용서에 대한 이야기들과 또 생명 존중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내용들을 메인으로 좀 담고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요. 김미섭 작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용서가 결국 모두의 삶을 전진시킬 수 있다고 말하는 저자의 선한 마음과 태도는 무엇이 우리를 인간이게 하는가를 묻는 듯하다. 무엇보다도 스스로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끔 만들게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 책에 대한 또 많은 분들의 좀 평가가 있는데, 좀 전체적인 총평을 좀 한번 제가 좀 나눠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면서 동화적 상상력이 가득 찬 독창적인 구성과 함께 또 선한 의지를 가진 매력적인 인물들, 백두산을 배경으로 한 자연의 묘사, 고증, 통찰, 밀도감 있는 스토리텔링을 두루 갖춘 서사시이다. 작가는 생명의 소중함과 선과 악, 삶과 죽음, 사랑과 용서라는 결코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주제를 짜임새 있고 탄탄하게 품어내 독자로 하여금 이야기의 단숨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한다. 그렇죠. 저도 공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김희석 작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배우 차인표가 쓴 책을 읽다가 작가 차인표를 만났다. 놀라웠다. 용서를 빌지 않은 상태를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저자가 건넨 화두가 오래도록 마음을 흔든다. 애틋한 사랑 이야기와 통쾌한 활극의 만남 또한 인상적이다. 언젠가는 영화로도 만나고 싶은 작품이다. 이거 영화로 나오겠는데요. 드라마나 영화로.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순수한 소년과 소녀의 이야기는 황순원의 소나기 아시죠, 여러분? 소나기와 좀 비슷하고, 그 다음에 지나간 우리 민족사의 어떠한 부분을 관통하는 그 여인의 이야기는 그 몽실 언니라고 있어요. 몽실 언니의 그 내용과도 좀 이렇게 이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준다라고 이 책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대충 내용을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어떤 내용인지. 따뜻한 내용이고 역사적인 그러한 스토리를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제 목차들이 있는데, 목차는 이제 자세한 건 제가 여러분들 여기 설명란에 올려드리니까 보시고요. 큰 줄기는 1931년에 가을 백두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요. 두 번째 이야기로는 이 내용에 보니까 이제 두 번째 이별, 이렇게 이제 순이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세 번째는 이게 끌려가는 이야기죠. 조선인 여자 인력 동원 명령서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용의의 전쟁,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 번째는 백두산의 안개 속으로 해가지고 내용들이 진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책 속에 있는 내용들 가운데 여러분 몇 개를 좀 발췌해서 함께 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페이지 64에서 65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크고 밝은 별들 사이에 떠있는 희미한 별 하나를 가리키며 순이가 묻습니다.
용이야, 저기 저 노란 별 보이니? 난 저 별은 엄마 별이라고 불러. 엄마가 거기서 살거든. 용이는 순이가 가리키는 대로 바라봅니다. 용이가 보는 밤 하늘에는 수없이 많은 별들이 똑같이 반짝거립니다. 순이가 어떤 별을 가리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별? 저기 칠성별이랑 북극별 사이에서 희미하게 깜빡거리는 노란 별, 제일 따뜻해 보이는 별. 순이의 눈에는 따뜻한 별이 바로 보이는데 용이의 눈에는 보이지 않나 봅니다. 어떤 별이 제일 따뜻한 별인데 순이는 자신에게 보이는 엄마별을 용이는 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엄마가 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어. 자식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엄마의 영혼은 별이 되어 자신의 아이를 지켜본다고. 사랑하는 아이를 따뜻한 별빛으로 돌보아 주는 거라고. 언젠가 아이도 엄마별로 오게 되면 다시 만난 엄마와 아이는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함께 할 거라고. 이렇게 해서 요 내용들 앞에서 또 읽어드린 내용을 조금 한 번 더 요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페이지 70에서 71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가지오의 편지인데요. 어머니, 저 가지오입니다. 편지에 홀로 헛간을 고치셨다는 소식에 많이 괴로웠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어머니께 무거운 짐을 지게 해드리고 저 혼자만 대의명분을 찾고 있는 게 아닌가 자책하게 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일본에 있었다면 한 걸음을 달려가서 도와드렸을 텐데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어쨌든 저는 대일본 제국의 장교로서 조국이 저에게 요구하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이제 2년 반 남았습니다. 2년 반 후에는 일본으로 돌아가 어머니의 아픈 발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런 그런 시대극을 갖다가 일본 그 시대극을 하게 되면 대부분 일본에서 있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만 묘사가 되는데 여기서는 이 사람도 원해서 온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 가조에 대한 어떤 그런 애틋함이 이 책 가운데 있는데 아주 상당히 공감이 좀 되더라고요. 자, 이번엔 페이지 135페이지입니다. 일본 병사들이 순이에게 다가오는 순간 촌장님 곁에서 훌쩍거리며 서있던 훌쩍이는 순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안 돼, 못 데려가. 이 자식은 뭐야? 죽고 싶나? 비켜! 병사 한 명이 훌쩍이의 가슴에 총을 겨누고 엄포를 놓습니다. 못 비켜! 너네가 비켜! 어떻게 물어보지도 않고 사람을 물겨 넘기듯이 데려간다는 거야? 너네가 순이 아빠냐? 엄마냐? 니들이 도대체 뭔데 순이한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 거야? 다 가버려! 너희들 안 가면 진짜 혼난다. 용이한테 말할 거야. 용이가 돌아오면 너희들 다 혼내줄 거야. 용이는 니들 궁둥이 한번 거덕차면 1번까지 날아간다. 다케모노가 권총을 들어 훌쩍이를 겨눕니다. 훌쩍이는 어쩌면 그 권총이 곧 발사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습니다. 훌쩍이는 단지 훌쩍거릴 뿐이지 바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간 동네에서 놀림당하고 약간 이렇게 뒤처지는 것 같은 애가 중요한 시즌에 용기를 내는 요 장면들, 가끔은 우리 안에 너무 용기가 없지 않는가라는 좀 생각을 또 할 때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페이지 194페이지에서 195페이지 내용입니다. 용이야, 이제 그만 백호를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용이가 다시 침묵합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는 것입니다. 난 내가 백호를 용서해주면 엄마별을 볼 수 있게 될 것 같아. 모르겠어. 용서를 어떻게 하는 건지, 상대가 빌지도 않은 용서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 띄엄띄엄 말을 잇는 용이의 얼굴이 깊은 외로움을 머금고 있습니다. 용서는 백호가 용서를 빌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엄마별 때문에 하는 거야. 엄마별이 너무 보고 싶으니까, 엄마가 너무 소중하니까. 잠잠히 순이의 말을 듣고 있던 용이의 커다란 눈동자에 밤하늘의 별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용이는 그 눈동자로 말없이 순이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자, 여러분 어떨까요? 결국은 용이는 엄마별을 볼 수 있었을까요? 자, 여러분 이 소설의 끝이 궁금하시다면 이 책을 꼭 사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좀 특별한 책, 언제나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오늘은 용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상대방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를 하게 된다면 하늘에 떠있는 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작과 끝을 차인표가 주연을 했던 드라마 여러분에게 올려드리면서 임 대표는 물러가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친구에게도 추천 부탁드립니다. 사랑을 그대의 품 안에.